피고인, 고개를 들어보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호가 천천히 고개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한서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 입에서 흘러나온 작은 탄식. 물컵을 잡으려던 손이 심하게 떨렸죠. 20년 전 남편의 얼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괜찮으십니까? 검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혹시 부모님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설에서 자랐어요. 윤호의 대답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시설에서 그 목에 걸린 반달 목걸이.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그 목걸이였습니다. 잠깐 정해야겠습니다. 서연이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20년 만에 모자가 재회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윤호입니다. 올해 26이고요. 6살짜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주원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몸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기침을 했거든요. 천식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서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찬물로 얼굴을 대충 씻고 헬멧을 집어들었어요. 배달용 오토바이는 현관 앞에 세워놨죠. 이 동네는 주차장이 따로 없어서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오늘따라 시동이 잘 안 걸리네요. 아무래도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돈이 없어서 일단 미뤄두고 있습니다. 아빠가 널 절대 버리지 않아. 주원이가 자고 있는 방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이 얼굴은 평화로웠죠.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주원이만큼은 제가 겪었던 일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첫 번째 일터는 치킨집이었어요. 사장님께서 윤호야, 오늘도 고생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배달 리스트를 건네주셨죠.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급여 날짜를 조금 당겨주신 적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첫 배달지가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1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어쩔 수 없죠. 고객님께서는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전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주원이가 깨어 있었어요. 아빠 언제 왔어요? 방금 왔어. 밥 먹었니? 네, 할머니가 주신 라면 먹었어요. 옆집 할머니께서 가끔 끼니를 챙겨주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주원이 목소리가 좀 쉰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은 없었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흡입기를 가져다 줬죠. 기침나면 이거 쓰는 거 알지? 네, 알아요. 주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 아이는 참 의젓합니다. 또래보다 말도 빠르고 아픈 것도 잘 참아내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해져요. 아이가 이런 걸 감당해야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오후에는 다른 배달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 러시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세 번째 배달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가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엔진 오일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주유소에 들러서 확인해 보니 역시 그랬죠. 형님, 이거 갈아야 해요. 그냥 두면 엔진이 망가져요. 정비사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용을 물어보니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 돈이 없어서 일단 임시 방편으로 오일만 조금 보충하고 나왔어요.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요. 저녁 6시에 배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주원이가 소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뭐 그려? 아빠 그려요. 종이를 보니 막대기 인간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그림이었죠. 옆에는 작은 막대기 인간이 손을 흔들고 있고요. 주원이가 자신을 그린 거겠죠. 잘 그렸네. 아빠 닮았어. 헤헤, 정말이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오늘 하루의 피로가 좀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강윤호 씨 계세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네, 저인데요. 월세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미 2달이나 밀린 상태거든요. 주원이가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 네. 밖에서 이야기할게요. 복도로 나가서 문을 살짝 닫았어요. 주원이가 들을까 봐서요. 이번 달까지는 꼭 정리해 주세요. 더 이상은 기다려드리기 어려워서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고개를 숙여 사과드렸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주원이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집 그림이었죠. 삼각형 지붕에 네모난 집, 그리고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요. 주원아, 저녁 뭐 먹고 싶어? 치킨요. 치킨은 비싸서 안 돼. 다른 거는? 그럼 라면이요. 주원이는 금세 다른 걸로 바꿔 말했어요. 이런 게 더 마음 아프죠.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라면 하나와 계란 2개가 전부였습니다. 내일 장을 봐야 하는데 통장 잔고가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일단 저녁을 만들었죠. 계란을 넣고 파 조금을 올려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주원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심됐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아이가 또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가볍게 두드려줬지만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 숨쉬기 힘들어요. 잠깐만 흡입기 가져올게. 약국에서 상간이 흡입기를 주원이에게 사용하게 했어요. 몇 분 후에야 숨이 좀 안정됐죠. 이럴 때마다 병원에 가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그런데 응급실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주원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밀린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모두 합치면 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야간 물류센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바람을 쐬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이 동네는 높은 건물이 없어서 별이 잘 보입니다. 목에 걸린 반달 모양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죠. 누가 내 부모님일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원이가 있으니까요. 물류센터로 향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주원이 우유를 사주려고요. 그런데 카드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아, 네. 잠깐만요. 결국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지갑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물류센터에서는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일이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죠. 다른 직원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윤호야,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힘들었지만 티 낼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건 새벽 3시였어요. 주원이 방을 살짝 들여다보니 잠들어 있었죠.
다행히 기침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서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빠가 널 절대 버리지 않아. 난 버려졌어도 넌 아니야.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잠들기 전에 휴대폰으로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시급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일이 있는지 찾아보려고요. 그런데 대부분 경력이 필요하거나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일들이었죠. 새벽 4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자고 나면 또 일어나야 해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주원이가 있으니까요. 꿈속에서는 넓은 집에서 주원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있었고요. 그런 꿈을 꿀 때마다 현실로 돌아오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지금은 이게 전부니까요. 새벽 4시에 주원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급히 아이 방으로 달려갔어요. 주원이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괴로워하고 있었죠. 주원아, 어디 아파?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뜨거웠어요. 체온계로 재보니 39도였습니다. 숨소리도 평소보다 거칠어져 있었고요. 천식 발작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숨쉬기 힘들어요. 주원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평상시에 쓰던 흡입기를 가져다 줬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제야 생각해보니 흡입기 안에 약물이 며칠 전에 떨어졌거든요. 새로 사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죠. 잠깐만, 아빠가 약 사올게. 주원이를 달래고 급히 지갑을 확인했어요. 현금은 1,000원밖에 없었고 카드 잔고는 3,000원이 전부였습니다. 흡입기 하나만 해도 2만 원은 하는데요. 해열제까지 사려면 3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주원이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런 상태로는 새벽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죠. 주원아, 아빠랑 잠깐 나가자. 아이를 옷 위에 담요로 감싸서 업었어요. 주원이는 축 늘어진 채로 제 등에 엎어져 있었죠.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가까운 24시간 마트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새벽 5시라서 거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서 주원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마트에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직원 한 분이 계산대에서 졸고 계셨죠. 의약품 코너로 가서 해열제를 집어들었어요. 어린이용 시럽이었는데 가격표를 보니 12,000원이었습니다. 흡입기는 더 비쌌어요. 25,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둘을 합치면 37,000원인데 제가 가진 건 고작 4,000원 뿐이었습니다. 주원이가 등에서 기침을 했어요. 가래가 끓는 소리가 들렸죠. 아이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응급실비가 최소 10만 원은 들 거예요. 마트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죠. 그때 주원이가 다시 기침을 했는데 이번에는 소리가 더 심했어요. 아빠, 아파요. 아이의 약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해야 했죠. 주변을 둘러보니 직원분은 여전히 계산대에서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CCTV가 있긴 했지만 사각지대가 몇 군데 보였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그런데 주원이가 또다시 힘들어하는 소리를 냈죠. 아이의 체온이 더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죠. 하나는 절대 안 된다였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죽어가는 데였습니다. 결국 해열제와 흡입기를 가방 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주원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마트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문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마트 직원이 아니라 사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아까까지는 안 보이던 사람이었죠. 가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슴이 주저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분이 제 가방을 열어보더니 안에서 해열제와 흡입기를 꺼냈습니다. 계산 안 하고 나오시네요. 아, 그게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명백히 잘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주원이가 등에서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핑계가 될 수는 없었죠. 점주가 나왔어요. 5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지?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정말 죄송해요. 고개를 숙여 사과드렸어요. 하지만 점주의 표정은 차가웠죠. 애쓴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경찰 불러야겠어. 잠깐만요. 제발. 아이가 정말 아프거든요. 주원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뻔했어요. 그런데 점주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죠. 지금까지 너무 관대하게 넘어갔더니 이런 일이 계속 생겨. 이번엔 확실히 처리하겠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주원이가 제 팔을 잡고 매달렸어요. 아빠,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열 때문에 얼굴이 상기된 주원이를 보니 더 미안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었거든요. 10분 정도 후에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관 두 분이 내리더니 상황을 확인하셨죠. 신고 들어온 절도 사건이죠? 네, 저 사람이에요. 점주가 저를 가리켰어요.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일단 같이 가서 이야기 들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주원이를 다시 업었어요. 아이가 더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경찰차 뒷좌석에 앉으니 주원이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잠깐 다녀올 거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이런 식으로 정가가 생기면 배달 일도 못하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경찰서로 가는 동안 주원이는 계속 기침을 했어요. 체온도 더 올라간 것 같았죠. 경찰관이 룸미러로 저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부터 가시는 게 어때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약 먹이면 돼요. 그런데 그 약을 사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였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조서를 작성했어요. 주원이는 의자에 앉혀놓고 담요로 감싸줬는데 아이가 계속 칭얼거렸죠.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아이가 아파서 약을 사야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훔치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뻔한 이야기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주원이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어해서 입을 벌리고 헉헉거렸어요. 아빠, 아파요. 주원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아이 손이 뜨거웠죠. 경찰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원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병원 안 가세요? 애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주원이를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하면서 범죄까지 저지르다니요.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일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주원이를 업고 집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주원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아이가 그제야 잠들었는데 숨소리가 여전히 거칠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정가자가 되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질 텐데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강윤호 씨죠?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법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2주 후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런 작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이미 저지른 일이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건데 저에게는 모든 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뭔가 더 큰 일로 번질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죠. 일주일 후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했는데 교통비조차 아까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좁은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40대 정도 되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표정이 피곤해 보였어요. 강윤호 씨죠? 앉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책상 위에는 다른 사건 파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사건 내용은 대충 봤는데 뭐 별거 아니네요. 초범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해요. 그냥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돼요. 벌금형 정도로 끝날 거예요. 변호사의 말투가 너무 건성이었어요. 마치 기계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제 사정을 설명해 보려 했지만 손으로 말을 막았습니다. 길게 말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그런 사정은 재판장에서 말하세요. 저는 법적인 부분만 담당해요. 변호사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상담이 끝났다는 뜻이었죠. 겨우 10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재판 있으니까 늦지 마세요. 정장 입고 와야 해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변호사는 이미 다른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 허탈한 기분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강윤호 씨죠? 편의점 본사에서 연락드려요. 네. 이번 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 내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편의점 본사 건물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높은 빌딩이었어요. 로비부터가 제가 평소에 볼 수 없는 화려함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의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명은 30대 후반, 다른 한 명은 50대 정도 됐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법무팀 차장 김민수라고 해요. 30대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다른 분은 홍보팀 부장이라고 소개했죠. 이번 사건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요즘 이런 일들이 SNS로 퍼지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 차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요즘 이런 사건들이 생계형 범죄라며 동정론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매장 보안이 허술하다는 인식이 생기죠. 솔직히 말하면 이번 거는 확실하게 처벌받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관대하게 넘어가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홍보팀 부장이 끼어들었어요. 언론 대응도 준비해야 해서요. 편의점 측이 엄정 대응했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었어요. 저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벌금형 정도로는 언론 플레이가 안 돼요. 최소한 실형은 나와야 하거든요. 김 차장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실형이라니요. 잠깐만요. 제가 훔친 건 3만 원어치인데 실형까지는 금액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파장이 중요한 거죠. 아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김 차장이 손을 저었어요. 그런 사정은 저희와 상관없어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죠. 30분 정도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뻔했어요. 편의점 측은 강경하게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었죠. 제가 뭘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혹시 합의할 의향은? 그것도 어려워요. 선례를 남기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길 테니까요. 회의실을 나올 때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기댔죠. 실형을 받으면 주원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집에 돌아가니 주원이가 소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보다는 상태가 나아진 것 같았죠. 그래도 기침을 가끔 했어요.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잠깐 일 보고 왔어. 주원이 옆에 앉아서 그림을 봤어요. 이번에는 우리 가족 그림이었죠. 아빠와 주원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엄마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가끔 주원이가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해줬지만 6살 아이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죠. 엄마는 주원이 지켜보고 있어. 아빠도 어디 안 가죠?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뭔가 눈치를 챈 건 아닐까요? 왜 그런 말을 해? 요즘 아빠가 슬퍼 보여요. 주원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더 미안해졌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조금만 버티자.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주원이를 꽉 안아줬어요. 아이 몸이 여전히 작고 가벼웠죠. 이런 아이를 혼자 두고 감옥에 가야 한다니요. 재판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였죠. 주원이는 옆에서 잘 자고 있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경에 주원이가 깼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죠. 아이를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재웠어요. 그 모든 과정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어디 가지 마. 잠결에 주원이가 중얼거렸어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안 가. 아빠는 어디 안 가. 거짓말이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재판 당일 아침 옆집 할머니께 주원이를 부탁드렸어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일하러 간다고 말했죠. 일찍 와요. 그럴게. 주원이가 손을 흔들며 배웅해줬어요. 뒤돌아서 나오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법원 건물은 웅장했어요. 높은 계단을 올라가니 다리가 떨렸죠. 정장을 빌려 입었는데 맞지 않아서 어색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편의점 측 변호사도 보였죠. 정말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하세요. 길게 변명하지 말고. 네. 판사님이 들어오시자 모두 일어났어요. 5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죠.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표정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제 죄상을 읽어내려갔죠. 절도죄, 그것도 상습범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상습범이라니 전 처음인데요. 편의점 측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이런 사건이 늘어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엄벌에 처해야 해요. 이어서 제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초범이고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려요. 너무 짧았어요. 겨우 한마디로 끝난 거죠. 판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피고인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변호사가 앉으라는 눈짓을 했죠.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그걸로 재판이 끝났어요. 30분도 안 됐죠. 제 인생이 결정되는 자리였는데 너무 짧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편의점 측 변호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바라요.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에 잠깐 앉았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서 하늘을 봤죠.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혼잣말이 나왔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였죠. 실형을 받으면 주원이는 시설로 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봤어요. 혹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일이 있나 해서요. 하지만 전과자가 될 사람을 뽑아주는 곳은 없겠죠. 저녁 때 집에 돌아가니 주원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아이를 안아 올렸는데 예전보다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오늘 할머니랑 뭐 했어? 그림 그리고 TV 봤어요. 아빠 일 힘들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또 거짓말을 했어요. 주원이에게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죠. 밤이 되자 현실이 더 선명해졌어요. 일주일. 그게 제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정말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죠.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죠. 저도 그 불빛처럼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선고 날이 왔어요. 다시 법원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죠. 오늘이면 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였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지난번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죠. 재판장님 입정하십니다.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모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시는 발소리가 들렸죠. 한서연 판사님이셨어요. 지난번과 같은 분이었죠. 검은 법복을 입고 계셨는데 표정이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판사석에 앉으신 후에 서류를 펼쳐보셨어요. 피고인 강윤호 사건입니다. 제 이름이 불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판사님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시더니 한 페이지에서 동작이 멈췄습니다. 뭔가를 자세히 보고 계셨어요. 눈을 좁혀서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몇 분이 흘렀는데도 판사님은 그 페이지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발견 아동. 판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죠. 특이물품 반달 모양 은목걸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이 목으로 올라갔어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죠. 어떻게 그걸 아시는 거죠? 발견 연도 20년 전. 판사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서류를 보시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계셨어요. 피고인.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깜짝 놀라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네. 고개를 들라고 했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에 뭔가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올려서 판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판사님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눈이 크게 떠지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본 것처럼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아, 판사님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손으로 입을 막으셨지만 이미 늦었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왜 판사님이 그러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죠. 판사님이 물컵에 손을 뻗으셨어요. 그런데 손이 심하게 떨리고 계셨죠. 물컵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어요. 잠깐. 판사님이 중얼거리시더니 물컵을 다시 잡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손떨림이 더 심해져서 물컵이 넘어질 뻔했죠. 법정 서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판사님을 바라봤어요. 변호사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괜찮으십니까?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판사님이 대답하셨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으셨는데 여전히 손이 떨렸죠.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판사님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뭔가 잘못한 게 더 있나 싶었거든요.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피고인 목걸이를 하고 있네요. 판사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제 목걸이를 말씀하시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었나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목걸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어릴 때부터요. 제가 기억할 때부터 계속하고 있었어요. 기억할 때부터 판사님이 그 말을 되뇌이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서류를 보셨죠.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법정 안이 점점 이상한 분위기가 됐어요. 판사님의 행동이 너무 평소와 달랐거든요. 변호사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혹시 부모님은? 네. 또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제 범죄와는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부모님이 계신가요? 아니요. 시설에서 자랐어요. 제가 대답하자 판사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는데 혹시 눈물인가 싶었죠. 시설에서 판사님이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서셨습니다. 잠깐 정해야겠습니다. 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정회를 선언하시다니요.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서둘러 법정을 나가셨어요.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죠. 마치 도망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안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웅성거렸어요. 뭔 일이지? 판사님이 왜 저래? 변호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죠. 저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편의점 측 변호사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아니요, 전혀요. 판사님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10분이 지나서 판사님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물로 얼굴을 씻고 오신 것 같았죠. 그런데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을 계속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저를 보시는 눈빛이 전과 달랐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피고인의 죄는 인정됩니다. 결국 유죄 판결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무너졌죠. 하지만 초범이고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판사님이 말을 잠시 멈추셨어요.
저를 다시 한번 바라보셨죠. 벌금 100만 원에 처합니다. 네, 실형이 아니었어요. 벌금형이었죠. 편의점 측 변호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닙니까? 제 판단입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더 이상의 이의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님이 일어서셨어요. 그런데 나가시면서 저를 한 번 더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죠. 법정을 나오면서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벌금형이라니. 물론 1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실형보다는 훨씬 나았죠.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판사님의 반응이었어요.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을 지나쳤어요. 그 편의점이었죠. 점주가 밖에 나와 있다가 저를 봤습니다. 야, 너. 점주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죠. 벌금만 내면 끝이야? 이게 말이 돼?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앞으로 내 가게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주원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아이를 안아 올렸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이상했거든요. 주원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얼굴이 왜 이래요? 주원이가 제 볼을 만졌어요. 제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실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판사님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목걸이를 만져봤어요. 판사님이 유독 목걸이에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그냥 평범한 목걸이인데 뭐가 특별한 걸까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분명히 실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벌금형이었고 판사님의 반응도 이해할 수 없었죠. 주원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그래도 실형은 피했으니까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어요. 오늘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판사님이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반달이었죠. 제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죠. 눈을 감고 다시 오늘 일을 떠올려 봤어요. 판사님이 저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어요. 한서연은 판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강윤호의 사건 기록이 펼쳐져 있었죠. 반달 모양 은목걸이. 그 문구를 다시 읽으며 가슴이 저렸어요. 2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남편 민주는 30살이었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죠. 아이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첫 선물로 뭘 줄까? 민준이 소파에 누워서 물어봤어요.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리 준비해야지. 아빠 마음이거든. 민주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첫 아이라서 그랬죠. 모든 게 신기하고 설레는 시절이었습니다. 달을 주자. 달. 응. 우리 아들을 지켜주는 달 말이야. 민준이 일어나서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하늘에는 반달이 떠 있었죠. 반달이 예쁘네. 저런 모양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줄까? 직접 만들 거야?
물론이지. 아빠가 만든 첫 선물이어야지. 민주는 정말로 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은덩어리를 사서 조금씩 깎아나갔죠. 손재주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틈틈이 작업했어요. 반달 모양이 점점 완성되어 갔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완성돼. 천천히 해. 다칠까봐 걱정돼. 민준의 손가락에는 작은 상처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드디어 목걸이가 완성됐어요. 손바닥만한 반달 모양의 가는 은사슬이 달려 있었죠. 정말 예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걸 차고 있으면 달림이 지켜줄 거야. 민준이 목걸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은빛이 반짝였죠. 정말 예뻐. 서연이 목걸이를 만져봤어요.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죠. 민준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민준은 정말로 목걸이를 채워줬어요.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는 그걸 차고 잠들었죠. 아빠가 만든 첫 선물이야. 민준이 아이의 볼에 입맞춤하며 속삭였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도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가족 나들이를 가기로 했죠. 민준이 운전하고 서연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3살 된 아들은 뒷자리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민준이 창문을 내리며 말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주한이도 좋아하네. 서연이 뒤를 돌아봤어요. 아이가 웃고 있었죠. 목에는 여전히 반달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뒤집어졌어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가장 먼저 찾은 건 가족이었죠. 남편은, 아들은, 남편분은,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 순간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아들은 어디 있어요? 그게 찾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사고 현장에서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고 했죠. 누군가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단서는 전혀 없었죠. 목걸이도 함께 사라졌어요. 아이와 함께요. 그날 이후 서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울며 지냈고 아이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하게 됐어요. 아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감정을 죽이고 살아왔습니다. 법관이 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감정 없이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목걸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서연은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있었어요. 설마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죠. 나이, 시기, 그리고 목걸이. 무엇보다 그 얼굴이었어요. 민준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서연은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강윤호의 기록을 자세히 읽어봤죠. 발견 당시 3세. 교통사고 현장 근처.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반달 목걸이. 모든 게 일치했어요. 주하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20년 만에 처음 우는 거였죠. 감정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아들을 찾지 못했던 것도, 포기했던 것도 모든 게 미안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마치 서연의 눈물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찾았구나.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죠. 20년 만에 아들을 찾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한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윤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이목구비, 그 눈매가 너무나 민준을 닮아 있었거든요. 판사실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득 결심이 섰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죠. 서연은 법원 사무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강윤호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재판이 끝난 사건인데 왜 필요하신지. 개인적인 확인이 필요해서요. 직원이 주저하며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었죠. 그런데 직접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법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어요. 공식적인 업무라고 했죠.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약속 날짜가 됐어요.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법원을 나와서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거였으니까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죠.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에 강윤호가 들어왔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빗은 머리가 인상적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서연 맞은편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죠. 앉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민준을 닮아 있었거든요. 코의 모양, 입술 라인,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윤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왜 판사님이 따로 만나자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서연은 커피를 주문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죠. 지난번 재판 때 목걸이를 하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윤호가 무의식적으로 목에 손을 올렸어요. 목걸이는 5단에 숨겨져 있었죠. 혹시 그 목걸이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상한 요청이었어요. 윤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그냥 궁금해서요. 윤호는 주저하다가 목걸이를 꺼내 보여줬어요. 옷깃 위로 반달 모양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민준이 만든 그 목걸이였어요. 크기도 모양도 은빛 색깔도 완전히 똑같았죠. 그 목걸이는 어디서 난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윤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대답했습니다. 제가 버려졌을 때 목에 걸려 있었대요. 버려졌을 때? 네. 보호센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것이 맞다고 하셨대요. 윤호의 말을 들으며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혹시 몇 살 때 보호센터에 왔나요? 3살쯤이었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서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죠.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휴대폰을 윤호에게 보여줬어요. 20년 전 민준의 사진이었죠. 윤호가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요? 그런데 왜? 윤호는 사진 속 남자가 자신과 닮았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가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혹시 성함이 강윤호가 맞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서연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3살쯤 된 아이의 사진이었죠. 목에는 반달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진 속 아이가 어릴 적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이건 제 아들이에요. 20년 전에 사라진.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20년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아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죠. 윤호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경찰은 누군가 데려갔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서가 없어서 서연이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강주안이었어요. 주안. 윤호가 중얼거렸어요. 그 이름이 왠지 익숙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니에요. 전혀요.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3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보호센터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교통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했어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기억을 잃은 상태였을 거예요. 충격 때문에. 그럼 정말로 윤호도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정말 제 엄마인 건가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서연도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정황이 일치했죠. 그럼 아빠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고에서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윤호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거든요. 당신이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아들을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주원이는 제 손자인 건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6살이에요. 보고 싶어요. 서연의 간절한 말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서 윤호의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서연은 계속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괜찮았어요. 윤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했을지를요. 왜 이름을 강윤호로 지었나요? 보호센터에서 지어주셨어요. 성은 제가 강씨 같다고 하셔서 실제로는 한씨였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는 알 방법이 없었겠죠. 드디어 윤호의 집에 도착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죠. 서연은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원아, 아빠 왔어. 윤호가 문을 열며 불렀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6살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주원이가 윤호에게 안겼어요. 그러다가 서연을 보고는 잠시 멈췄죠. 이분은 누구세요? 주원이가 서연을 올려다봤어요.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자를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주원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안녕하세요. 주원이가 수줍게 인사했어요. 이쁘네요. 서연이 주원이의 볼을 살짝 만졌어요.
윤호를 닮아 있었죠. 아빠, 이분은 누구예요? 주원이가 다시 물어봤어요. 윤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6살 아이에게 갑자기 할머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빠 친구분이야. 아, 그래요. 주원이는 금세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다운 순수함이었죠. 할머니 같아요. 주원이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정말? 네, 따뜻해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주원이를 꽉 안아줬죠. 아빠, 왜 이분이 울어요? 주원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기뻐서 그래. 윤호가 대답했어요. 자신도 왜 그런지 정확히는 몰랐지만요. 그날 밤 서연은 윤호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주원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줬죠. 2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내일 DNA 검사 받아볼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네, 그러죠. 윤호도 동의했어요.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정말로 모자 사이라면.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이렇게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윤호의 말에 서연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놓쳤던 시간이 아까웠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주원이가 잠들었어요. 서연은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어릴 적 윤호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당신 아들일까요? 윤호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럴 거예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요. 서연은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할 것 없어요. 서연은 윤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으니까 서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죠.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거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서연은 그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과를 확인하러 병원에 가는 길에 손이 계속 떨렸죠. 99.9% 일치합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로 윤호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20년 만에 찾은 기적이었습니다. 윤호도 결과를 듣고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 가족인 거네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정말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을 되찾았다는 기쁨과 20년을 놓쳤다는 죄책감이 함께 밀려왔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서연이 윤호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였다는 거였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판사직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아들의 재판을 제가 맡았잖아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윤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엄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 방침을 기다려야 해요. 서연은 다음날 법원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법원장은 깜짝 놀랐지만 차분하게 처리 방안을 논의했죠. 일단 해당 재판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판사가 다시 재판해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판사님은 한동안 업무에서 제외되셔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재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이번에는 다른 판사가 맡기로 했죠. 서연은 방청석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판사는 김태수 판사였어요. 경력이 오래된 분이었죠.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신 후에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윤호, 앞으로 나오세요. 윤호가 피고석에 섰어요. 이번에는 서연이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됐죠.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만 김태수 판사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생계형 범죄이며 미성년 아들을 홀로 돌보고 있고 범행의 목적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됩니다. 판사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또한 피고인이 시설 출신으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키워온 점을 고려하여 김태수 판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윤호를 바라봤어요. 벌금 5만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5만 원이라는 건 거의 무죄나 다름없는 처벌이었죠. 다만 피고인에게는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권고하며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태수 판사의 배려였어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거였죠.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윤호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서연이 윤호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김태수 판사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신 거예요. 서연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미리 김태수 판사에게 윤호의 상황을 설명해 둔 거였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니 주원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집 할머니와 함께 왔더군요. 아빠. 주원이가 달려와서 윤호에게 안겼어요. 많이 기다렸지? 아니에요. 할머니랑 같이 있었어요. 주원이가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서연을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죠. 할머니, 아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서연이 주원이를 안아 올렸어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법원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어요. 3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이었죠.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3개월이면 그리 길지 않아요. 동료 판사가 위로해줬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서연은 오히려 만족했어요.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서연은 윤호와 주원이를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먼저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시켜줬죠. 주원이의 천식 치료비도 지원했습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윤호가 미안해했어요. 뭘 말씀이세요? 20년 동안 못해준 걸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서연은 진심이었어요. 아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윤호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서연의 소개로 법원 근처 택배회사에서 일하게 됐죠. 배달 경험이 있어서 금방 적응했습니다. 이제 좀 안정된 것 같아요. 윤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죠.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도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요. 주원이의 천식도 많이 나아졌어요.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니까 발작 횟수가 확연히 줄었죠. 할머니, 저 이제 많이 안 아파요. 주원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서연이 주원이를 꽉 안아줬어요. 3개월 후 서연은 법원으로 복귀했어요.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죠. 가족 찾으신 거 축하드려요.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들 서연의 사연을 알고 있었어요. 법원 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됐거든요. 첫 재판날 서연은 긴장됐어요. 3개월 만에 다시 판사석에 앉는 거였으니까요. 재판장 입정하십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판사석에 앉으니 법정안이 조용해졌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 사건이었어요. 큰 문제 없이 재판이 진행됐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합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니 윤호가 법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날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역시 이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주원이는 어린이집에 있어요. 요즘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대요. 정말 다행이네요. 서연은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뻤어요. 저녁에 3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죠. 할머니, 내일도 같이 놀아요. 주원이가 서연에게 매달렸어요. 그럼요. 할머니가 어디 가겠어요. 서연이 주원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윤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평생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가정이 있었거든요. 정말 꿈만 같아요. 윤호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그래요. 20년 만에 가족을 되찾았으니까요. 서연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밤이 깊어 주원이가 잠든 후 서연과 윤호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윤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가족인데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반달이었죠. 그 달을 보며 서연은 하늘에 있을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찾았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맞아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윤호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이 목걸이가 자신을 지켜준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윤호도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그날 밤 3사람 모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안도감과 앞으로의 행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집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윤호와 주원이 그리고 서연이 함께 찍은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죠.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이제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서연의 도움으로 법원 근처 물류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게 됐거든요. 배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업무였죠. 아빠, 오늘 회사 어땠어요? 주원이가 저녁 식탁에서 물어봤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죠. 정기적인 치료 덕분에 천식 발작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좋았어. 주원이는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친구들이랑 그림 그리고 놀았어요. 할머니도 그려줬어요. 주원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줬어요. 3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서연이 그림을 받아들며 웃었어요. 할머니라는 호칭에도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서연은 가끔 꿈인가 싶었어요. 20년 동안 텅 비어 있던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윤호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엄마라는 호칭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괜찮아. 나도 할 일이 있어야지. 서연이 웃으며 거절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주원이는 거실에서 퍼즐을 맞추고 있었어요. 100조각짜리 퍼즐이었는데 혼자서도 척척 해나가는 모습이 대견했죠. 주원이 정말 똑똑해졌네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집중력이 좋다고 윤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밤이 되어 주원이를 재우고 나서 서연과 윤호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이제는 편안한 일상이 된 시간이었죠. 요즘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전보다 훨씬 좋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윤호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20년 동안 잃었던 걸 되찾은 기분이에요. 미안해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서연이 윤호의 손을 잡았어요. 아들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그런데 가끔 궁금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서연이 옛날 사진을 보여줬어요. 윤호를 안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었죠. 닮았네요. 응, 정말 빼닮았어.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을 보며 서연은 그리움에 잠겼어요. 만약 민준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걸. 윤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주원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서연과 윤호는 벤치에 앉았죠. 할머니, 아빠, 저 그네 탈래요. 조심해서 타. 서연이 당부하며 주원이를 바라봤어요. 손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많은 게 변했네요. 윤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 변했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엄마가 생겼다는 게. 나도 그랬어. 20년 동안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미안해. 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요? 20년 동안 널 찾지 못해서,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엄마. 윤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됐잖아요. 우리 만났으니까. 고마워. 서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그때 주원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아빠,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서연이 주원이를 안아 올렸어요. 저도 기뻐요. 우리 세 명이 같이 있어서. 주원이의 순진한 말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녁 시간 세 사람은 서연의 집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죠. 맛있겠다. 주원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 서연이 주원이 그릇에 밥을 담아줬어요. 윤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인사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주원이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서연과 윤호는 웃으며 들어줬죠. 할머니, 아빠, 우리 계속 같이 살죠? 주원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우리 가족이니까. 서연이 대답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야. 윤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윤호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세 사람 다시 시작해요. 윤호의 눈에는 눈물이 어린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서연도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봤어요. 주원이는 서연과 윤호 사이에 앉아서 행복해했죠. 할머니 손은 따뜻해요. 주원이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손도 따뜻해요. 윤호의 손도 잡았죠. 우리 모두 따뜻하구나.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보름달이었죠. 환한 달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이 목걸이가 가족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 속에서 말이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